(2022년 2월 25일입니다) 오늘의 책, 오늘의 문장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노르웨이의 작가 크누트 함순의 소설 굶주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1890년 크리스티아니아, 오슬로의 옛 이름입니다. 크리스티아니아의 카를 요한스 거리의 풍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거리를 바로 우리 소설의 주인공이 오르내렸죠. 저 나무가 있는 곳 어디쯤에서 순경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한 장 보면은 그 소설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곤 해요. 네, 자 그러면 이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 하나씩 함께 볼까요? 크누트 함순은 185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세상을 떠났죠. 노르웨이 작가입니다. 노르웨이 하면은 헨리크 입센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인형의 집을 쓴 세계적인 극작가 말이죠. 이 헨리크 입센과 함께 노르웨이 대표하는 소설가가 바로 크누트 함순입니다. 함순은 1890년에 발표한 굶주림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1917년에는 땅의 혜택이라는 장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김남석이 번역한 버무사판으로 이 굶주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종길이 번역한 굶주림도 간행됐다고 합니다. 창이란 출판사에서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김남석의 번역도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굶주림의 배경은 1880년대 후반쯤 옛 오슬로인 크리스티아니아입니다. 이 도시에 항구 도시죠. 글쓰기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지식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글쓰기를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데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업 작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시만 써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굶주림의 배경이 된 19세기 말의 노르웨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이 글쓰기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서 번번이 좌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당포를 드나들게 되고 방세는 밀리고 또 먹을 것은 없고 굴욕과 모멸감은 더욱 깊어지겠죠. 그런 나의 굴욕적인 삶을 통해서 소외된 현대인의 이중적이고 복잡 다단한 심리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 굶주림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지식인의 내면을 그리는 그 현대 소설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문학으로 좁혀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 현진건의 빈처 이런 거 떠오르시죠? 현진건의 일련의 그 지식인 소설이나 그리고 이상의 소설들 그리고 김유정의 그 소설들 이 지식인을 주요 인물로 하는 소설들 보면은 이 가난에 시달리는 지식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소설들의 한 출발점이 바로 이 굶주림이라는 거죠. 19세기 말에 이런 소설이 쓰여졌다는 것, 조금은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나아가,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 나아가 공원에서 이 밤을 샜습니다.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심란한 잠을 잤겠죠. 그 다음날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이 풍경 묘사를 통해서 나의 그 내면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가을이 와서 만물이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파리와 벌레들이 맨 처음 타격을 받았다. 숲속과 땅바닥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불안에 떨며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직도 다소 생명을 유지한 벌레들은 노란 머리들을 풀밭에서 내밀고 발을 들어서는 긴 촉각으로 앞을 더듬으며 가다가 갑자기 발랑 낮아빠져서는 배를 하늘로 향하고 뒹군다. 모든 식물들은 제각기 특색을 나타내어 첫 추위를 당하면 약한 숨을 내쉰다. 나무 그루터기는 헐벗은 몸으로 햇볕 쪽을 보며 서 있고, 낙엽은 마치 누에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를 내며 땅 위를 바스락거리며 돌아다닌다. 때는 가을, 카니발로 한창 야단들이다. 장미의 진 분홍색은 병이 들고 빨간색에는 피로한 듯한 이상한 표정이 깃들어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세계의 한가운데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 마리 벌레처럼 느껴졌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힘차게 몇 걸음 발을 옮겼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소리치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지. 나는 다시 주저앉아 연필을 손에 들고 정말 논문을 써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눈앞에 방새가 밀려 있는데 자지러져 있을 수만도 없다. 눈에 선하죠? 공원에서 밤을 지새우 난 다음에 눈앞에 들어온 풍경. 그 풍경을 보면서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담하고 굴욕적이었겠죠. 이런 예술가들, 작가나 화가, 음악가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을 자양분으로 해서 창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절대적 빈곤 상태에 떨어지고서야 어찌 예술 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글쓰기도 물론이죠. 어느 사회가 예술가들을, 예술가뿐이겠습니까? 많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절대 빈곤 상태에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적 범죄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나라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렇게 절대 빈곤 상태에서 자신을 벌레처럼 학대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나는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요. 혓바닥을 깨물기도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나는 어쩌잔 말이냐 라는 그 하소연에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하죠. 정신병원으로 가서 수감되는 수밖에 없지 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문장도 보시죠. 많은 문장들이 이 눈길을 잡아 끕니다. 저는 몇몇 문장만 골랐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문장들을 직접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볼까요? 국내에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두뇌와 또한 인부 하나쯤은 하느님 잘 보시라 묵사발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주먹을 가졌으면서도 크리스티아니아 시 한복판에서 쌍판떼기를 못 알아보도록 반쪽이 돼 있다니 자신이 이렇게 삐쩍 말라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이러는 무슨 까닭이라도 있단 말인가. 나는 마구간에서 잠을 잤고 몸뚱아리를 마치 말처럼 밤낮 부려먹고 눈알이 나오도록 책을 읽고 뇌가 말라버리도록 머리를 짜왔지 않았던가. 그러던 내가 굶주리고 있다니. 그런데도 우라질 것.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단 말이냐. 거리의 매춘부마저 나를 보고 도망치며 하느님을 부르지 않았느냐 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두어라. 알겠지? 그만두라는데 망할 것. 점점 화는 더해가고 기운은 없고 하여 이빨을 갈고 울며 욕설을 하며 나는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신도 팔지 않고 비틀걸음을 계속했다. 나는 다시 내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일부러 가로등 기둥에 이마를 부딪히기도 하고 손바닥을 손톱으로 긁어 파기도 하고 말을 똑똑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친 듯이 혓바닥을 깨물기도 하다가 그것이 아플 때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래, 그러나 어쩌면 좋으냐. 나는 드디어 내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나는 몇 번이고 길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거듭 말했다. 어쩌면 좋으냔 말이다. 어떤 신사 하나가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웃으며 말했다. 정신병원으로 가서 수감되는 길밖에 없지. 실제로 이 가난에 시달리다가 또는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나머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정신병원으로 끌려간 사람들 적지 않았죠. 고흐가 바로 떠오르죠. 네, 고흐뿐이겠습니까?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많은 그 이 예술가들이 이 정신병원에서 격리돼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 바탕에는 가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말이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상인지 몽상인지 현실인지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윌라얄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죠. 근데 이 여성을 향한 사랑,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죠. 이 욕망도 가난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욕망에 이르는 길이 굶주림 또는 가난 때문에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죠. 가난이 우리를 어느 지경으로 휘몰아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소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인과의 그 산책 장면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이런 이야기에 실증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다. 또 나의 초라한 꼬락서니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를 괴롭혔다. 옷 주제라도 좀 더 의젓하다면 이 여자와 함께 하루 저녁을 티볼리에서 즐길 수 있을 텐데 나는 거의 반나체와 다름없는 거지와 함께 카를 요한 가를 거니는 짓을 이 여자가 조금 더 기뻐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도대체 이 여자 속셈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나는 어쩌자고 같이 거닐며 웃을 일도 없는데 쑥스럽게 웃곤 하는 것일까? 비단으로 몸을 감은 이 아름다운 새에 끌려 산책을 즐겨야 할 무슨 뚜렷한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전혀 힘 안 드는 일이란 말인가? 슬쩍 스쳐가는 소리 없는 바람에도 나는 죽음의 공포를 마음속 깊이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또한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굶주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발광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이 여자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숟갈의 우유를 혓바닥에 떠올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나를 떼어버리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절망했다. 절망한 나머지 당신 내 곁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거지 같은 옷을 입은 나를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이 자기 학대가 점점 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가난 상태, 절대 빈곤 상태로 추락해버리면은 모든 인간적인 존엄성이 짓밟혀버리게 되죠. 앞에서 벌레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벌레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가난을 아름다움으로 추억하는 것은 그래도 뭐랄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최소한 나눠 먹을 거라도 있을 때 얘기죠. 그러지 못할 때는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는 가난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거나 타겟책을 모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이 계급 문제나 이 뭐랄까요? 이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상황 속에 놓인 지식인의 파괴된 영혼 또는 분열되는 정신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설이죠. 민중들의 그 가난과 이 가난을 넘어서고자 하는 투쟁을 그린 소설들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나는 이걸 두고 방법으로서의 가난 또는 방법으로서의 굶주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가난한 상황, 절대 빈곤의 상황에 놓이면은 인간은 어떤 지경으로까지 추락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는 이제 독자들이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해야겠죠. 가난은 임금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어디 그렇겠습니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절대 빈곤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공동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크누트 함순이 굶주림이라는 소설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이 인물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작가 크누트 함순의 소설 굶주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